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금일 오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 3시부터 진행 중인데요. 법원이 검찰이 내란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영장이 기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검찰이 내란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법원이 할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 있어서 여기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속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현재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소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구속심사에는 검찰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공수처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조금 전 공지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지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가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요.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갑자기 입장을 내고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심사에는 김 전 장관과 대리인은 없이 검사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소명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류와 검찰 주장 등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봉쇄 지시를 전달했다는 입장인 경찰청장이 군사령관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 뒤 공범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어제 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범행의 정점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또 단순 가담자 이렇게 구분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사실을 영장에 직접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앞으로 윤 대통령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검찰은 물론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각 기관들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관계자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취재진이 여 전 사령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앞에서 대기를 했지만 여 전 사령관은 취재진을 피해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인 만큼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에 보이는 것보다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진술 확보와 신병 확보, 또 물적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어제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여러 논란 끝에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하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오늘 영장심사가 검찰 내란 수사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벌인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과 연결된 범죄인 만큼 내란 혐의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증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의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주체는 확보된 자료들의 증거 능력 문제는 물론 재판 절차의 적법성과도 직결되는 사안. 사법부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구속 여부 결정에 앞서 재판부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수사가 적법한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역시 재판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면 영장 청구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할 수 있고 내란을 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계엄 사건 수사의 무게추는 경찰이나 공수처로 빠르게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전 장관 영장심사 결과를 통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벌여온 수사권 대전 1차전이 판가름 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한 총리와 함께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과 국정원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수사 절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 특수단이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심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내란죄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건데요. 또 한 총리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단은 출석을 요구한 11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받은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와 군내 계엄 핵심 관계자들을 추가로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상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동시에 자료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어제 국방부는 물론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 발령 관련 부대원 투입 현황도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협조가 빠르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경찰이 박완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박완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일자는 아직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별개로 수사를 이어가고 필요하면 메시지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앞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는데요. 휴대전화와 PC, 노트북에 대해서는 아직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밖에도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 관련자들의 참고인 조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선관위와 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기준 선관위와 군 관계자 모두 1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상자 수가 많은 만큼 오늘도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CCTV 또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부 확보했고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유소연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서버를 복사하고 확보한 국군정보사령부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오전부터 인력 대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영광급으로 구성된 10명을 구성해서 오전 10시에서 11시쯤 인력을 대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같은 주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밤 9시쯤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22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보고된 데 이어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오늘 본회의 안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오후 2시 반쯤부터 본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지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모레인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조금 전 통과됐습니다.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가결됐는데 주목할 건 여당에서만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상설특검 찬반 여부를 두고 토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이 갈라지며 당 차원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곧 상정될 거로 보이는데요. 지난 2일 민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뒤 계엄 사태 여파로 여야 협상이 멈췄다가 어젯밤에야 여야정 협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전 내내 협상이 이어졌는데요. 본회의 직전 여당에서 기존 4조 1천억 삭감안에서 3조 4천억 원을 증액하자는 제안을 띄우며 최종 협상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저버린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안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선 민주당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에선 오전 10시부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참석했는데 다만 이번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와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 토요일이죠.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을 앞두고 통과 여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네, 우선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설특검 외에 일반 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설특검이 통과돼 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일반 특검까지 함께 추진해 압박한다는 게 민주당 전략입니다. 또 모레 본회의엔 지난 토요일 부결됐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도 다시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시 총리마저 공석일 경우 혼란이 급심해질 수 있는 만큼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때 오는 14일로 잡고 있는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기류도 있었는데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원래 일정대로 강행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입니다. 네, 국민의힘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3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진행한 데 이어 본회의를 앞두고도 했고 또 본회의 뒤로도 의총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장시간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며 전국 수습책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구체적 퇴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발족시키며 그래도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도 TF가 회의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우선 크게 탄핵과 개헌, 타야 이렇게 3가지 안을 보고한 거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됐고 모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절차를 밟았을 때보다 빠른 일정이라는 게 TF 설명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오늘 저녁 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여당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거로도 알려졌는데요. 한 대표 외에 다른 의원들도 특검 필요성을 거론한 거로 전해지는데 어제 김용태 의원도 내란 특검을 여당에선 처음으로 띄운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총에선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걸 두고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의식한 거로 분석되는데요. 배현진 의원도 다음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탄핵 입장 기류 변화도 읽히는데 김상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도 돌입합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후보군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이뤄진 중진회의에서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으로 의견이 모였는데 권 의원은 아직 뜻을 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에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중진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가동 외에 별도의 특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 제정돼 시행 중인 특검법 규정을 활용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의 제2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파견검사는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기간은 최대 90일까지입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 모두 진상을 규명하기엔 한계가 뚜렷한데 별도 특검은 기존에 없던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형태여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별도 특검법안은 파견 검사를 40명, 최대 수사기간은 15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설특검과 비교하면 검사는 8배 많고 수사기간은 1.6배나 깁니다. 그러나 국회가 의결한 별도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재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을 미루는 방식으로 특검 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전부 특검에 이관해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과 관련해 물이 한개 손을 넘으면 빠르게 넘치게 되고 사람들은 죽기보다 같이 살기를 선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심지어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말한다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극단적인 당파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계엄 충격 후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개인은 오늘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 코스피는 2,400선, 코스닥 지수는 66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어제보다 다소 낮은 1,4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우리 증시가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 폭등하며 어제 하락분을 거의 만회했습니다. 계엄 충격 후 처음이자 5일 만에 우리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01% 오른 채 출발 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2.43% 오른 2,417.84로 마쳤습니다. 어제 무너진 2,400선을 하루 만에 회복했습니다. 개인은 3일 연속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4,600억 원어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42% 오른 채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다 5.52% 오른 661.59로 마쳤습니다. 어제는 630선도 무너졌는데 오늘은 단숨에 66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인은 7일 연속 순매도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4,100억 원어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9원으로 출발해 3시 반 기준 1,426.9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1,438원까지 올랐는데 어제보다는 다소 상승세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래도 1,420원대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트럼프 충격으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전국 불안이 가세하며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정부는 오늘 오전 7시 F4 회의로 불리는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어 상황 점검을 했습니다. 최근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 건전성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개인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인 4,154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과 9,778억 달러 규모의 순대외 금융 자산이 있어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분야만큼은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한 중국 대사 대리와 주한 일본 대사, 글로벌 투자은행 애널리스트 등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우리 정부의 시장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급변하는 탄핵 정국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해서 지금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저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했었어요. 예. 그때도 참 국민들 많이 절망하고 그 분노와 울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네. 촛불을 든 그런 국민들이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예.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래도 정치가 살아 있었습니다. 여야 간에 이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서 비록 헌재 심판 결정까지 나고 이제 대선 일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만 그 탄핵이라는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여야 간에 이제 본회의 일정을 합의에 의해서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절차가 이루어진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탄핵을 무한 남발했죠. 22차례 넘게. 또 그리고
예산 지금 현재 뭐 무려 4조, 5조 지금 삭감시키고 그동안 입법 독단 뭐 전행해버리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렵죠. 그렇지만은 군을 동원한 비상 계엄 방식으로 이 국정 운영 난백과 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 있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야 간에 제대로 된 정치력이 지금이라도 복원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대표님. 저는 사실 그 생중계로 그날 이 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단의 흐름을 쭉 보면서 되게 전율을 느꼈어요. 저처럼 80년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 제일 떠올린 게 광주 학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겠단 말이죠. 계엄이 선포되면 항상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유혈 사태를 감수하고 국회를 점령하려고 한단 말인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당연히 이것은 전 단죄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전 더 심각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개파투쟁을 하고 있다니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그래서 저는 이 측면에서 지금은 빨리 정치권이 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조기 수습의 핵심은 대통령 직무정지를 어떻게 빨리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간단히 지금 탄핵 정부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한 국민의힘,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야기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연일 마라톤 의총을 열고 있죠. 수습책에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 의도대로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박용진 전 의원이 오랜만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닥치고 탄핵부터 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각 3개월이면 아마 대략적으로 내년 5월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지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시간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리되는 경우에는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탄핵이라고는 확실한 방법이 헌법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폭탄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 정신 나간 사람으로부터 그 권력을 다시 회수하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그 권한을 뺏는 거,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직무정지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닥치고 탄핵이다. 닥치고 탄핵, 그리고 이것이 가장 빠르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야당은 빠르게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16년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최순실이 쉽게 말하면 국정농단의 주범이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 국민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갈망 또 울분 분노를 그래서 존중하자 해가지고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에 의해 가지고 이 탄핵도 정치적 결과입니다. 정치적 결과물이지 이건 법적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또 국방부 장관과 이제 쉽게 말하면 직권남용 및 내란죄에 지금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공수처, 경찰의 국수본까지 뭐 많은 수사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이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판단을 또 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용현 이제
당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 접보시도 자신이 포기하고 검찰의 영장에 그대로 순응했지 않습니까? 그 검찰 영장 구속 내용 보면은 다 내와 있죠. 그래서 이 수사는 이제 대통령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예요. 네,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지금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정은 계속될 것이고 대통령이 오판하고 실기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탄핵으로서 국정 혼란이나 국정 공백이 그 엄청난 국가 위기적인 상황까지 도래되는데 꼭 이 방식밖에 없느냐.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을 직무정지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가 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도 조기 퇴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최선의 방식을 고민한다. 우리 당 입장에서도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뭐 탄핵을 기정사실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전에 자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면 조기 퇴진의 로드맵을요?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해가지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저기 집권당에서 제시한 저 로드맵이면은 대통령께서 더 이상 뭐 제2의 계엄령이라든지 지금 국정 공백에 이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김상훈 정책위장도 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이 거리가 돼 버리면은 바로 이제 선거를 할 건데 대통령 선거.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60일 내에 조기 대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그럼 대표는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걸 다 무시해 버리고 면죄부 주면서 그분은 그럼 대선에 가서 그대로 또 대통령이 되면 그거 대한민국이 행복하냐고요. 이런 문제도 이제 좀 고민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는 여야 정치적인 합의의 산물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합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당시도 대통령 탄핵을 합의한 적은 없어요. 민주당의 당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었고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은 12월 초에 4월 퇴진, 6월 대선. 그때도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하야 자진 사퇴, 질서 있는 퇴진은 항상 국민의힘당 계열의 정당이 선호해왔던 방식인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론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탄핵 절차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지금 그때랑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 비리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사건이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내란죄란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죄목 자체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내란의 수괴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김상훈 정책위장 말대로 그건 잘못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 내란의 수기가 계속 대통령직에 있게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떻게 그렇게 연동시켜서 판단하냐는 거예요. 결국 대선에 관한 정략적 속셈 때문에 내란 수계의 임기를 연장해주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대선 속셈을 지금 내세울 때냐. 일단 국가적 혼란을 빨리 조기 수습하고 대선이라든가 그다음 정치 일정은 서로 어떻게 또 원만하게 진행할 건지를 의논하면 될 문제지 거기에 연동시켜서 국가의 혼란을 앞으로 6개월, 7개월 이상을 또 장기화하자는 저런 취지는 국민에게 심판받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회 일당입니다. 그것도 170석. 범야권의 의석을 포함하면 192석이에요. 그러니까 8석만 합하면은 바로 대통령 탄핵이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또 2차 탄핵안 이런 표결할 겁니다. 큰 제1당의 의석을 가지고 국회 입법 권력을 가지고도 그동안 정치를 실종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에 2016년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또 실수를 했을 때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정치적 행위를 저희 당이 안 했다면 모르지만은 그때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적 행위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그 탄핵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에 대한 그걸
자유로운 헌법기관 국회의원 개개인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탄핵된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지금도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걸 우리가 면죄부를 주고 이걸 이 탄핵 이거 저 계엄 선포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다. 예. 그런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는 대려 이런 계엄의 불가피성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그 많은 친윤 인사, 대통령 측근 인사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헌정 중단의 이런 엄청난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면은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가지고 자 대통령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직무를 배제시켜야 된다면은 정치적 합의밖에 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스 속보를 잠깐 전해드리고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오늘 오후 4시쯤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 4시쯤 서울경찰청 마포 서울청사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특수단은 조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일에 이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전반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을 경찰특별수사단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릴게요. 자, 그런데요. 여당 내에서 탄핵안 부결 당론에도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2차 탄핵 표결 때요.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고 또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한 의원이 있다거나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난 표결 때에도 소신 있는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함께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숫자를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다음 탄핵 표결에서 찬성에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혔고 배현진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은 이미 지난 4일 탄핵 표결에도 참여했습니다. 편협한 진영 논리를 넘어 정의를 선택한 의원들의 용기를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요. 지난번에는 안철수 의원, 또 김혜지 의원, 김상욱 의원 이렇게 국민의힘 3명의 의원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안철수 의원, 김혜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경태, 안철수, 배현진, 김혜지, 김상욱 이렇게 5명의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다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고요. 배현진 의원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김혜지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혔고 김상욱 의원도 지난번에는 반대지만 이번에 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우상호 대표님,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2차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지난주 탄핵은 부결될 거로 예상했습니다만 예. 이번 주 탄핵안도 저는 한 50대 50 정도를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명백하게 탄핵에 찬성한다고 말한 분이 공개적으로 말한 분이 8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해법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고 친박 친윤 나눠서 말하자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탄핵을 강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해법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자꾸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단계죠. 네. 저도 보면 2010년도 상황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이 문제를 저렇게 김상원 의원 정책의장 방식으로 몇 개월을 끌면서 가자는 건 저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꼭 탄핵 찬성에 참여해 주시기를 좀 촉구합니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여당이 좀 더 안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야당과 정치적으로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가능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령 좀 2월 퇴진, 4월 대선 이렇게 지금 뭐 아니면 3월 퇴진, 뭐 5월 대선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나는 좀 있대요. 국리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 정작 퇴진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당이 정해주면 내가 퇴진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내 임기를 포함하여 당에 일임한다라고 말했지만 거기까지만 표현했고요. 근데 2016년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해서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건의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랬군요.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하거나 혹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그래서 정리도 어렵겠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바로 또 관철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이게 계속 김상훈 정치의장의 속내대로 저렇게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차피 자진 사퇴나 탄핵이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자는 점에서는 같은 바에는 이번 주 내로 탄핵을 결정해서 빨리 향후의 이 절차들을 헌법과 법률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도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저 앞에 계시지만은 저분은 상당히 의회주의자고 여야 협상을 대단히 중시했어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우리 당의 원내대표는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입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권당이 그런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지만은 이걸 대통령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 국민적 울분과 분노에서 우리 집권당인 우리가 도리를 할 것이냐 수많은 토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처리 방식에 가지고도 즉시 탄핵으로 국민의 부름에 우리가 응하자 이 방식도 있고 이게 국정 혼란이나 국정 헌정 중단의 이 비극을 이게 대통령 자신이 언제 이렇게 자진 퇴진 그러니까 하야의 방식을 통해서 국정 공백이나 정치적 혼란을 줄이라는 방식이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그 논의를 하는 그 과정을 민주당이 기다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결론한 그 당론을 가지고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찾아갔군요.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정현 그때 당대표하고 같이 갔죠. 이정현 당대표는 다 그냥 눈 감고 입만 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런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 의원들의 결정은 4월 퇴진, 4월 퇴진, 하야. 3월 그리고 5월 대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랬군요. 그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정진석 당시 대표가 어총장에서 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을 발의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름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수용 안 했으니까 헌법기관 개개인 의원들이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2~63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 선포해가지고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다 수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저희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탄핵 무한 남발도 있었고 예산 처리에 대해서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도 민주당이 그럼 고민 한 번 없이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 다음에 당 대통령 후보 세워서 정권만 가져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앞서 이제 우상호 전 원내대표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고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까지 온 것이고 그거를 그때와 같은 해법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준 충격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상황보다 한 100배 이상 충격을 준 상황입니다. 아니 대성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이 무장한 채 국회를 유린하는 이게 어떻게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와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좋아요.
정책 타협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근데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다음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을 선출하기로 중진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권성동 의원이 누구세요? 이분이 신윤계 좌장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정책 타협을 할 때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을 배제해야 대화를 시작하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계 좌장을 지금 저 원내대표로 선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집권당하고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서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인데 중진 의원들이 5선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6년 전부는 아니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경험 있는 저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심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고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들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중진회의에서는 원내대표로서는 권성동 의원님이 좋겠다. 지금 현재 굉장히 미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성동 의원입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물론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하시긴 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중진회의가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여당의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배부른 짓 하고 있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보수 이 기반 자체가 통째로 지금 흔들리고 있고 지난 3년 전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이 준 그 기회는 이제 과거의 낡고 수구적인 그런 보수가 아니라 정말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그런 지난 5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더 크게 변화시키라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경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절체절명 위기에 몰려 있는데도 이게 당권 논란을 가지고 뭐 대표는 누구는 안 되고 말이야 또 중진들은 또 이 사람을 해야 된다고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고위 해체 뒤에 정말 비대위를 꾸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나 봐요.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위기 상황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한 것은 당정 간의 갈등이 하나의 또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야 간의 정치 실종시킨 문제도 있죠. 우리 당내에서도 정치가 실종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금 당권에 집착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 보수의 가치와 근본과 기본을 비록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큰 오판을 했지만은 앞으로 이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을 해야죠. 우상호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여당 상황이 복잡해요. 친한계, 친윤계 아직도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려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좀 망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정책의장이라는 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시점을 질질 끌어서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자는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친윤계, 친한계가 나눠서 원내대표를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시켜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덜어줄 건가를 고민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러저런 방안을 고민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이 후속 원내대표를 놓고 친한 친윤으로 나눠서 선거할 때입니까? 저는 정말 이 제정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정말 제가 사실 어안이 벙벙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자, 한동훈 대표 리더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녹취인데요. 최재성 전 수석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지냈죠. 최재성 전 수석이 한동훈 대표가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냈었어요. 계엄 초부터. 계엄 안 된다, 막겠다. 또 위법이다. 일관되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 그래서 저건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라고 봤어요. 계엄 정부에서. 근데 이게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탄핵에 대해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여당 내에 어떤 그 사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아침에 한동훈과 저녁에 한동훈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때 조삼모사도 아니고. 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 표결까지 과정에서 입장을 몇 번 번복한 적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나름 이제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나고 바로 집권당 당 대표가 대통령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바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뭐 이런 비상탄핵 선포는 잘못된 거다. 국민들과 함께 이걸 막아내겠다 했죠. 이렇게 했죠. 자, 그 순간 이제 우리 당도 대통령의 탄핵 이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했죠. 바로 정리가 돼버린 거죠. 뭐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임기 포함한 전국 안정을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자신이 마치 이걸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걸 다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무가 완전히 배제됐다. 그 대통령은 뭐 사실상 탄핵이나 본인이 직접 하야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직무가 배제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폭풍을 좀 맞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는 좀 당내 폭넓은 이제 논의와 공감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죠, 저는. 우상호 대표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초반에 계엄 해제 결의안에 협조하면서 계엄 해제 뭐 그것이 아니어도 표로는 우리 당 의원으로 충분했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에 동참한 집권당 대표 본회의장에 모습을 같이 보였기 있었잖아요.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는 판단이 옳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아주 놓쳤다기보다는 1차 탄핵은 이제 각 당 내부의 판단이나 논의가 부족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아직 기회 남아 있다. 이번 주말에 2차 탄핵 때 한동훈 대표가 당내 친윤계의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탄핵을 진행될 수 있도록 열어놔주면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이번 2차 탄핵에서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거나 탄핵에 찬성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면 한동훈 대표의 기회는 완전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경찰청장,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 이어서 한덕수 총리도 지금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 76년 역사상 이런 초유의 국정을 완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아무리 야당이 일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지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사정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인데 그 국무총리가 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했다고 가지고 내란 공범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이거는 그냥 탄핵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날려버리고 그럼 거기 참석한 장관들도 전부 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내란죄 공범이다.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년도 예산 자체도 그냥 정부 예산안을 뭐 민주당 일방 독주로 잠시도 이제 표결할 예정이에요. 5조 가까이 날려버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정부 운영합니까? 이런 식은 지난 4월 아무리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표로 같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제1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지금의 국정 혼란을 더욱더 크게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를 더욱더 크게 나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우상호 대표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륜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정권에서 일했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일천해서 혹은 어떤 분노에 휩싸여서 개엄안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떠내놨을 때 가장 세게 뜯어 말렸어야 할 사람이 한덕수 총리예요. 자,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통과됐다 칩시다. 만약에 민주당이 고민이 이런 겁니다. 박근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그걸 가정했을 때, 그럼 권한대행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준다는 것은 아니 결과적으로 이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건데 그분에게 수습의 책임을 준다는 게 가장 합당한 것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정부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란과 연결되어 있는 연속선상에서 그 책임이 막대한 사람은 배제되는 게 아니라는 고민에서 시작했고요. 그럼 그 다음 승계가 최상목 행정부총리죠. 개엄안에 반대한 최상목 부총리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덕수 총리가 하나, 최상목 부총리가 하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왕이면 반대하신 분을 지명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조차도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그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지금 전국이 어수선한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논의 중입니다. 결론을 안 내리고 제가 어제 가서 듣기로는 그랬군요. 반반으로 나눠져서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그러면은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국회에서 결정이 있어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이 건의됐다면은 총리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이런 것도 여야 간에 이 총리를 그러면 이 가도기적인 국정을 누가 끌고 갈 것이냐 그런 걸 또 협의해야 되는 거고 지금 수사 주체 문제도 저기서 합의가 안 되는데 여야가 그러니까 합의해서 수사 주체 문제도 검찰, 공수처, 경찰 이런 것도 여야 합의해서 수사를 갖다가 좀 여야가 본부를 만드는 이런 합의해서 처리하면 제일 좋겠죠. 이런 게 중요한데 여야가 정치 대화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 일단 여당 내부를 수습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계엄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소명을 포기하면서 심사에는 검찰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공수처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건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는 진행 중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는 김 전 장관과 대리인 없이 검사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소명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류와 검찰 주장 등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밤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봉쇄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입장인 경찰청장이 군사령관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 뒤 공범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범행의 정점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건데요.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사실을 영장에 직접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앞으로 윤 대통령도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각 기관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관계자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을 피의자로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전 사령관 입장을 듣기 위해 저희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여전 사령관은 취재진을 피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주요 인사들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인 만큼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는 것보다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진술 확보와 물적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어제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현재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다고요? 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현재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오후 4시에 서울 마포청사로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단은 오늘 중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수단은 앞서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휴대전화와 함께 서울경찰 무전기록 전체도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계엄 당일 어떤 경위로 국회 통제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 특수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죠. 네, 경찰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한 건데요. 한 총리에 더해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단은 출석을 요구한 11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받은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자료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어제 국방부는 물론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 관련 부대원 투입 현황도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협조가 빠르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경찰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도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경찰뿐 아니라 공수처도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협의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앞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는데요. 휴대전화와 PC, 노트북에 대해서는 아직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 외 사건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경찰 특수단은 선관위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오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기준 선관위와 군 관계자 모두 1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상자 수가 많은 만큼 오늘도 조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CCTV 또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전부 확보했고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기대한다며 법치에 따른 사태 해결을 바랐습니다. 미 언론들은 한국의 통치 체제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윤 대통령 사퇴 요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계엄 사태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What we want to see and what we have been pleased to see over the past few days is the democratic resil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a period of testing and uncertainty. 한국 내 정치적 혼돈이 외교 협의에 미칠 영향을 묻자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ironclad. We are committed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will continue to be.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짧았던 계엄으로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빠져들어갔다며 확산하는 시위는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통치권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구상은 법적 근거가 의문시된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 체제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진단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지만 정치적 생존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판단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한덕수 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계엄 수사 상황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각 김용현 전 장관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영장 심사를 포기했더라고요. 근데 영장 심사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영장 심사를 하면 이제 판사가 신문을 하고요. 일단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데 아마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이 사안이 엄청 중대하고 또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의하면 이제 내란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내란이 아니고 이게 뭐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 뭐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걸 받아들이겠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장은 이제 검찰이 청구한 거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또 공수처가 따로 영장을 신청을 했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공수처가 너무 좀 섣불리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요. 처음부터 이제 뭐 긴급 체포해갖고 영장을 청구했으면 모르는데 일단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발부되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뭐 다시 영장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장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 이제 이중으로 영장이 청구된 거거든요. 또 원태 검찰이 이중으로 청구하면 하나는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뭐 예비적으로 청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장이 기각될 걸 대비해서 미리 영장을 청구해 놓는다. 이거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영장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뭐 다시 경찰이 됐건 공수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 자체가 검찰에서는 뭐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뭐 새로운 범죄 관련된 범죄 사실이 나오면 검찰이 이걸 수사할 권한이 있거든요. 검찰청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경찰은 또 권한이 없다 얘기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해요. 예. 그러면 또 경찰도 자기들이 또 입증하려면 또 조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구속돼 있는 또 오늘 만약에 김의원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 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또 구치소 가가지고 또 김의원 전 장관을 또 검찰이 조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또 조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참고인 조사도 마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어느 기관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에서 하게 되면 다 인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복 수사, 뭐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갈래로 청구하니까 기각된 사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내란죄가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검찰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경찰이 됐든 간에 뭔가 뭐 국민에게 충성을 한다랄지 자기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지금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실질심사하면서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줄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지. 그렇군요. 뭐 검찰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고 또 경찰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면 좀 낫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냥 내란죄만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건 검찰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기소가 돼도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해버리면 모르겠지만 이게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는 한 개의 범죄로 한 개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상상죄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상죄 경합에 있는 범죄를 영장을 청구했는데 직권남용이 인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만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영장을 발부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영장 기각하기에는 뭐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설사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영장을 발부해버리면 결국 이제 검찰이 좀 주도적으로 앞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기관이 수사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합동해서 하게 되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대로 참고인 조사하고요. 근데 관련된 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 압수수색에 관련된 거 포렌식하고 다 분석을 해야겠죠. 거기서 유죄의 증거를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관련자들 또 피의자로 입건된 피의자랄지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면 대통령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대통령은 결국 최후에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이제 밟아서 가야 하는데 지금 단계는 지금 새 기관에서 막 덤벼들어갖고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재빠르게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하고 긴급 재판하고 영장 청구했어요. 그럼 이제 경찰 입장에서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좀 더 강하게 일단 어떤 절차적인 조사는 조금 뭐 단순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또 생략하고 일단 대통령부터 긴급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워낙 지금 여론과 언론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조만간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관련된 피의자들이 군인 신분이거든요. 그럼 조사할 때 군 검찰관 신분을 군 검찰의 경찰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경찰은 또 군과 관련해서는 또 수사 권한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특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합동해서 서로 협조해서 상의해가면서 견제하면서 협조하면서 이제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그 영장에 보면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내란의 수괴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일단 영장에 그렇게 적시를 했고 또 네. 피의자를 입건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주인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국군 통수권이 국가의 원수예요. 근데 함부로 어떤 증거도 없고 뭔가 입증할 만한 것이 없는데 예. 피의자를 입건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영장 범죄 사실에 또 공범으로 또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자체는 이제 뭐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지 예.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고 예. 단지 이제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언제 조사할지 소환을 시기할지 이런 걸 뭐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형법상 내란죄 피고인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준비되면 보여주시고요. 그 피고인이 이제 우두머리, 수괴가 있고요. 또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부하 수행 또는 단순 가담자가 있는데 네. 이 우두머리, 수괴가 2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복수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우두머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런데 예. 아마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데서는 김영현 전 장관을 그냥 중요 임무 종사자 정도로 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우두머리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과 거의 처음에 모의를 할 때 거의 같은 수준의 모의를 했고 또 예.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국군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거고 예. 더군다나 계엄에 있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 때는 대통령도 국방장관도 우두머리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을 예. 이제 기소를 할 때 예. 검찰이 그걸 뭐 우두머리는 대통령으로 그다음에 뭐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기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기관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신병 확보를 잠깐만요.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투표 상황부터 볼까요? 제적 의원 300인, 재석 의원은 277명. 그리고요. 아니요, 아직 집계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전자투표로 지금, 진행이 되면 금세 집계가 될 텐데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 그러면 투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십니다. 투표가 끝났네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찬성 183, 반대 94로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표결, 여야 협상은 결국 결렬이 됐고요. 야당안으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본회의 장면 보고 계십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183인, 본회의는 표결됐습니다. 예산안이 94인, 좀 깎였는데 기권 1인으로서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12월 2일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12월 10일까지 협상을 하라라고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여야 협상은 결렬됐고 내년도 예산안은 야당안으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67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4조 1천억 원 정도가 감액된 예산안이 조금 전에 통과됐습니다. 673조 원의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소식을 지금 현장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보통은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 관저라든지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잖아요. 네.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사가 다 진행되고 나서는 이제 소환 조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일각에서 뭐 긴급 체포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수색할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이런 예. 데는 사실은 군사 기밀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거부해서 못했고 이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은 임의 사례가 제출 있죠. 형식으로 받은 사례가 있죠. 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압수수색 들어가도 이걸 막을 수 있는 경호처 인력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호처 인력은 있겠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제 거의 뭐 국정이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마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이든 이것도 경쟁적으로 할 가능성이 뭐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 관련 것도 그렇죠.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는 예. 이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고 이제 아무리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긴급 체포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이제 긴급 체포라는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네 번째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형 또는 무기, 우두머리는 그러기 때문에 요건이 해당되는데 이제 그 다음이 도망할 염려. 근데 제가 볼 때는 도망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증거인멸 염려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뭐 본인이 됐던 또 주위 사람이 됐든 조직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긴급 체포할 수 있는데 긴급 체포 자체는 법원에 뭐 심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재량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또 경쟁적으로 하다가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긴급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하는 시기 자체는 일단 대통령이고 신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져서 확보가 됐고 이 정도면 내란죄를 소명할 정도의 어떤 그 정도다. 그랬을 증거도 확보해야 되고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때 이제 긴급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이 된다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데 사고로 볼 것이냐, 거리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이제 헌법 71조인데요. 이제 거리로는 볼 수 없죠. 거리가 됐다는 것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망을 했다든가 사임을 했다든가 아니면 탄핵에 의해서 이제 직무정지가 돼버렸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거리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사고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 상당히 법조 전문가도 그렇고 또 헌법 전문가들도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 구속이 되면 이건 사고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정지된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뭐 힘을 싣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헌법이 명확하지 않아요. 질병, 요양, 탄핵 속취에 의한 권한 정지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소수 좀 주장하시는 분들 또 이론이 있는 분들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단지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없는 장소에만 있고 드나드는 데서 제한이 될 뿐이지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없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명백하게 사고다라고 뭐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지금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구속이 되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권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군수가 구속이 되고 시장이 군수되면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사고로 뭐 이걸 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과연 권한 정지를 시킬 수 있냐? 일단 뭐 뭔가 권한을 제한하려면 법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직무대행이 대통령직을 뭐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또 수행을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수행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도 논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 수행은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 통수권도 있는데 그것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명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공무원 임명권, 임명권 중에서 뭐 장관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어지는 관련자 수사 속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데 피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에요. 여인영 사령관이 이번 계엄 사태 때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근데 본인도 뭐 계엄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뭔가 직접 지시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자들 조사하면서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어떤 계엄에 있어서 어떤 가담의 정도 오히려 가담이 아니고 거의 뭐
중요 임무 수행자 수준의 네.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첫 번째 이제 사전 모의를 했느냐 여부인데 네. 여러 가지 사전 모의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와 중앙선관위가 이제 국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 병력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원을 투입할 때 이게 이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는 그런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고례 작성도 방첩사령부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체포 관련된 것도 방첩사령부에서 유치수색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뭐 13명에 대한 정치인. 예.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과연 방첩사령관이 소극적으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거의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보고. 국정원에도 전화하고 경찰청에도 전화한 것으로 지금 그렇죠. 확인이 가장 되고 중요한 있어요. 부분이 예.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 사령부가 꾸려지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합동수사본부입니다. 근데 합동수사본부장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것은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에 의해서 영장 없이도 정치인할지 이런 사람을 체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체포한 사람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합동수사본부거든요.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바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 이미 지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 1979년 10월에 그 서울의 봄 때 그때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냐면 전두환 그랬군요. 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계엄에 있어서는 넘버 2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죄책을 면할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어느 정도의 내란죄에서 수위의 어느 정도 우두머리 뭐 중요 임무 종사자 뭐 그 둘 중에 하나는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은 지금 현재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녹취를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 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형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직접 지시를 받고. 구금 시설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 구금 시설은 지금 그 비온 벙커라는 것이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관할에 있는 지휘 통제 벙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거기서 실제로 전쟁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금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이 얘기를 들으면 구금 시설과 체포 관련 지시가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바로 합동수사본부장이에요. 그러면 정치인들한테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B1 벙커에다 구금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서 구금 시설이 있으면 여기에다 구금을 하고 일단 체포, 거기서 구금,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근데 체포, 구금, 수사까지. 그렇죠. 근데 역할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방첩사령관인 여인형 사령관이 수사본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본부장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가장 실무에서 최전선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이런 계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는 사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인터뷰를 할지 진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소환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까지는 뭐 다른 박안수랄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랄지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로 조사했거든요. 물론 이제 급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실무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물어볼 게 더 많은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심한 추위는 없었습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 정도였는데요. 내일 서울에서는 아침 공기가 오늘보다 조금 더 부드럽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대기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내일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대기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오후부터 건조함을 달래줄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이겠고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눈비가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영하 1도, 대구는 1도 보이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9도, 또 대구도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